이게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순간 주먹이 그의 얼굴로 날아왔고 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폭행은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만해. 죽이려는 거 아니잖아. 다음에는 이 정도로 안 끝내. 폭행으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소한 얻은 게 있으니까요.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유리창에 희미한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손가락으로 창문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바깥 풍경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그도 군복을 입고 저 바깥 세상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될 테니까요. 커피 식기 전에 마시는 게 어때?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임혜진 중령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평소와는 다른 무거움이 서려 있었어요. 아, 네. 준호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용산구의 작은 카페는 평일 오후라 한적했어요. 군인들이 종종 들르는 곳이라 그런지 어머니는 이곳을 참 좋아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혜진은 아들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행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뭐, 어차피 가야 하는 거 미루는 게 더 힘들 것 같았어요.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군대, 그 단어는 늘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카페에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혜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준호야, 사실 오늘 널 만난 건 그냥 작별 인사만 하려는 게 아니야. 준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거든요. 20년군 검찰단 경력의 중령으로서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혜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가 배치받을 부대에 대해 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순간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이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마다 보였던 그 표정이었죠. 최근에 그 부대에서 물자 유출 정황이 포착됐어. 식자재, 유류, 장비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대.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가슴 한편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준호는 어머니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목구멍이 갑자기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혜진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내가 행정학을 전공했고 디지털 포렌식에도 관심 많다는 거 엄마가 잘 알잖아. 그냥 부대 생활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면 기록해 두었으면 해. 준호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절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무리하라는 게 아니야. 혜진이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그냥 관찰자로만 있으면 돼. 위험한 일에 나서지 말고 그저 눈에 띄는 것만 메모해 두는 거지.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대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부담을 안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면 증거가 필요할 거야. 내부에서 직접 보고 기록한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혜진의 말에는 군 검찰관으로서의 냉정함과 어머니로서의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디지털 포렌식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암호화 앱도 개발했었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이상한 일 있으면 기록만 해둬. 절대 무리하진 말고.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위험해지면 바로 포기할게요. 혜진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무엇보다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해. 대화는 다시 일상적인 주제로 돌아갔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군 생활. 그리고 어머니의 부탁. 두 가지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어요. 다음 날 아침 훈련소 정문 앞은 입대하는 젊은이들과 배웅 나온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준호는 짧게 자른 머리를 손으로 쓸어넘기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간 됐네요. 혜진은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평소에 당당한 중령이 아닌 그저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의 대화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눈 후 준호는 다른 입대자들과 함께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몸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예상대로 고됐어요. 새벽 기상, 끝없는 훈련, 짧은 식사 시간, 그리고 또 다른 훈련.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군대 특유의 문화였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모든 것이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김준호, 너 대학에서 뭐 전공했어? 훈련 중 잠깐의 휴식 시간. 동기 한 명이 물었어요. 행정학이요. 오, 그럼 나중에 행정병 지원해봐. 편하대.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대에서의 편함이란 게 어떤 건지 아직 잘 몰랐어요. 하지만 어쩌면 행정병이 되는 게 어머니의 부탁을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5주간의 기본훈련을 마치고 준호는 드디어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 처음 부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겉보기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연병장, 질서정연한 병사들의 움직임. 너 김준호지? 나 정현우 이병이야. 앞으로 너희 분대장이다. 첫 만남에서 정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준호를 꿰뚫는 듯했어요.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 단단히 담은 입술. 준호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정현우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여긴 모범부대야.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명령에 복종하면 문제없어.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모범부대라는 말이 너무 강조된 것 같았거든요.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부탁, 낯선 부대 생활, 그리고 정현우의 차가운 눈빛. 이 모든 것이 뒤섞여 불안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호기심, 아니면 책임감? 그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내일부터는 평범한 훈련병이 아닌 관찰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 가득 찬 하루가. 아침, 점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준호는 벌써 자대 배치 2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처음의 어색함은 조금씩 익숙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과표에 따라 움직이는 몸, 명령에 반응하는 행동, 그리고 점차 적응해가는 마음. 야, 준호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옆 침대의 동기 김태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친해진 친구였습니다. 준호는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부탁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준호는 평소와 달리 주방 쪽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행정학과에서 배운 물자 관리 시스템이 군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저기 취사병이 뭘 기록하고 있네. 준호의 시선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취사병에게 꽂혔어요. 메모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우연히 식당 뒤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들려온 목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50인분만 기록해.
나머지는 평소처럼 처리하고 정현우의 목소리였어요. 준호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약간 걱정스러운 톤이었어요. 걱정 마. 지금까지 아무도 눈치 못 챘잖아. 그냥 평소처럼 해. 정현우의 말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말한 물자 유출인가? 생각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녁 시간, 준호는 평소보다 음식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생각해보니 고기 양이 항상 적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저 군대 음식이 그렇다고 생각했겠지만 준호의 눈에는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왜 그렇게 음식을 유심히 보냐? 태환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냥 오늘 고기가 좀 적은 것 같아서. 군대 음식에 뭘 기대해. 그냥 먹고 말지. 태환은 웃으며 말했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중 창밖으로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호기심에 창가로 다가간 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창고 앞에 군용 트럭이 서 있었고 몇몇 병사들이 상자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달빛에 희미하게 비친 얼굴 중에는 정현우와 또 다른 선임인 이동군 그리고 조민석 상병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옮겨. 소리 내지 말고. 정현우의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곧 군대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준호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화장실에 다녀온 후 조용히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는 더 신중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하며 배운 물자 관리 시스템의 원리를 떠올리며 부대 내 물자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입고량과 출고량 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내야 해. 휴식 시간에 준호는 두 대 식당 게시판에 붙어있는 식단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일주일치 메뉴와 함께 대략적인 식자재 정보가 있었어요. 식단표에 관심 있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보니 조민석 상병이 서 있었어요. 어제 밤 트럭에 물건을 싣던 사람 중 하나였죠. 아, 네. 그냥 오늘 뭐 나오나 보는 중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조민석은 준호를 잠시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식단표대로 안 나올 때도 많아. 군대니까. 그 말을 던지고 조민석은 지나갔지만 준호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마치 자신의 의도를 간파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자신의 침대에 앉아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기를 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오늘 관찰한 모든 이상한 점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9월 15일 식단표상 소고기 100인분. 실제 배식된 양은 약 70인분으로 추정. 정현우 취사병 대화 들음. 50인분만 기록하라고 지시. 준호는 대학 시절 개발했던 암호화 방식을 활용해 기록했어요. 누가 우연히 이 노트를 본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준호는 더 많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조민석 상병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정확히 23시에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외부 차량이 부대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는 행정실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최대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현우, 이번 거래는 잘 진행됐나? 네, 대위님. 문제없이 처리했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도 평소처럼 진행하자. 수익금은 기존 비율대로.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간부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모아야 할지가 문제였죠. 준호야, 괜찮아? 침대 옆에서 태환이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태환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너 요즘 좀 이상해. 뭔가 관찰하는 것 같달까?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냥 느낌이야. 너무 눈에 띄게 돌아다니지 마. 여기선 눈에 띄는 게 좋을 거 없어. 태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준호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이불에 문질렀습니다. 태환의 말이 단순한 충고인지 아니면 경고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취사병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식당 입구에서 그는 정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정현우의 날카로운 눈빛이 준호를 꿰뚫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냥 조금 일찍 일어나서요. 식당은 6시 반부터야. 지금은 5시 50분이고. 정현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착각했나 봐요. 정현우는 준호를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활관으로 돌아가. 점호 때 다시 보자.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지만 등 뒤로 정현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조심해야 해. 이제 그들이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증거를 모으는 것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미 발견한 것들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탐험가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토요일 밤, 부대가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기회였습니다. 그동안의 관찰로 조민석이 매주 토요일 밤 창고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복도를 걸으며 준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어두운 밤, 그림자 속에서 몸을 숨기며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증거만 확보하면 돼.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해. 창고 근처에 다다르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문 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안에서는 정현우, 이동훈, 조민석이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최대위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대학 때 디지털 포렌식 동아리에서 사용하던 초소형 카메라였죠. 입대 전에 몰래 가져온 것이었어요. 렌즈를 창문에 맞추고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플래시는 꺼두었지만 셔터 소리가 나지 않을까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찰칵. 소리는 작았지만 준호의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재빨리 한 장 더 찍고 몸을 돌리려는 순간 거기 누구야? 날카로운 목소리에 준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현우가 창고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쳐야 했지만 다리가 납처럼 무거웠어요. 김준호. 정현우의 얼굴이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어요. 선임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정현우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준호의 손에 들린 카메라를 향했어요. 그거 뭐야? 내놔.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냥 취미로. 내놓으라고! 정현우가 준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에 준호는 작게 신음했어요.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현우는 카메라를 집어들고 빠르게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 창고에서 이동훈과 조민석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이동훈이 물었습니다. 정현우는
카메라를 들어 보였어요. 이 새끼가 우리 사진 찍고 있었어.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명의 선임들에게 둘러싸인 상황. 도망갈 곳은 없었어요. 누가 시켰어? 말해! 정현우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도 그냥 제가 거짓말 하지 마! 너 같은 신병이 왜 이런 짓을 해? 누가 보냈어? 준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어머니를 언급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모든 것을 망치는 일이었죠. 정말 아무도 정현우의 주먹이 준호의 배를 강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창고로 데려가. 최대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지만 곧 이동훈과 조민석에게 양팔이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창고 안으로 끌고 갔어요. 창고 안은 물자로 가득했습니다. 음식 상자, 군용 장비, 심지어 민간인용 전자제품까지 있었어요. 준호는 자신이 발견한 비리의 규모에 충격을 받았지만 지금은 자신의 안전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이 새끼가 누구 스파이야? 정보장교? 아니면 상부에서 내려온 감찰관? 최대위가 준호 앞에 서서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전 그냥 이등병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움과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너 같은 놈이 왜 이런 짓을 해? 말해! 안 그러면 최대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현우의 발이 준호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준호는 고통에 몸을 웅크렸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처리해버려요. 이동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어요. 처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카메라 확인해보니까 몇 장 안 찍었어. 증거는 이거 하나뿐이야. 정현우가 카메라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던져발로 밟아버렸어요. 준호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너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알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본 거, 들은 거 다 잊어. 알겠어? 최대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좋아. 그럼 이제 경고 차원에서 교훈을 좀 주자. 정현우의 미소가 공포스러웠습니다.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을 때 준호의 세계는 고통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온몸이 아파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멍들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태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제 창고에서 넘어졌어. 태환의 표정에서 그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 이 부대에선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준호는 태환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의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현우와 다른 선임들은 그를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식사 시간, 훈련 시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또한 갑자기 가장 힘든 업무들이 모두 준호에게 떨어졌습니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막사 주변 제초 작업까지. 준호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야 했어요. 김준호, 화장실 바닥이 왜 이 모양이야? 다시 해. 정현우는 방금 깨끗하게 닦은 바닥에 일부러 물을 쏟았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대걸레를 집어들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준호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증거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작은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누군가 조용히 부르는 소리에 준호는 돌아봤어요.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동기 윤재혁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아? 요즘 힘들어 보여. 준호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괜찮아. 그냥 적응 중이야. 재혁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이거 봐. 내가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준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물자 입출고 현황표였어요. 정확히 준호가 필요로 하던 증거였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재혁을 바라봤어요. 이게 어떻게? 나도 눈치챘어. 최근 6개월간 기록이 이상해. 행정실에서 일하다 보니 알게 됐지. 준호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자신만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넌 뭔가 조사하고 있었잖아. 들켜서 괴롭힘 당하는 거 봤어. 나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재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준호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심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하지만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마. 재혁은 그 말을 남기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준호는 종이를 주머니에 꼭 넣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어요. 이제 재혁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늦게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을 때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어요. 김준호, 우리 할 얘기가 있어. 정현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동훈과 조민석이 서 있었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요? 응, 지금 창고로 가자. 준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창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재혁의 도움으로 얻은 증거, 그리고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어두운 밤, 준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고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램프만이 희미한 빛을 던졌어요.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3명의 선임병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정현우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지난번엔 가볍게 넘어갔지만 이번엔 더 확실한 교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현우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낮았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조민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 오늘 행정실에서 윤재혁이랑 뭐 얘기했어? 종이 같은 거 받지 않았어? 준호의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재혁과의 만남을 누군가 봤던 거죠. 그냥 개인적인 얘기. 이동훈의 발이 준호의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준호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거짓말 그만해. 주머니 뒤져봐. 정현우의 명령에 조민석이 다가와 준호의 주머니를 뒤졌어요. 재혁이 준 종이가 나왔습니다. 물자 입출고 현황표. 이게 뭐야? 정현우가 종이를 빼서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이 새끼 아직도 포기 안 했네. 정현우의 눈에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첫 번째 주먹이 얼굴에 날아왔을 때 준호의 시야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머리가 울렸어요. 이어지는 주먹과 발길질에 준호는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새끼 아직도 안 배웠어. 완전히 길들여야겠어. 정현우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메아리쳤어요. 준호는 입안에 고인 피를 느꼈습니다. 아픔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준호는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됐어. 죽이려는 거 아니잖아. 이동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안도했습니다. 폭행이 멈춘 것에 이 새끼 누구한테 말하면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거야. 알겠어? 정현우가 준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준호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재혁이랑도 더 이상 접촉하지 마. 알았지? 준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임들이 창고를 나가자 그는 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살아남아야 해. 포기하면 안 돼.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고
눈 주위가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자신의 휴대용 녹음기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주머니 안에 숨겨둔 초소형 녹음기. 그가 폭행당하는 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증거는 남았어.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어요.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준호야, 태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입술이 부어올라 발음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무실 가자. 이건 너무 심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의무실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다쳤냐고 물을 것이고 거짓말을 해야 할 테니까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태환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준호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준호의 일상은 더욱 지옥이 되었습니다. 선임들은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끊임없는 폭언, 과도한 업무, 수면 부족, 모든 것이 준호를 압박했습니다. 밤에는 순찰을 돈다며 그를 깨우고 바닥을 계속 닦게 했어요. 낮에는 누구보다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준호의 몸은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어요. 김준호, 너 이번 주말에 면회 온대? 어느 날 정현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좋겠다. 어머니를 만나다니. 정현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준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그가 진실을 말한다면 어머니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화를 낼 것이고 그건 더 큰 위험을 부를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경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요.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행정병은 준호를 잠시 쳐다보더니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담 당일 준호는 긴장된 마음으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민간인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상담을 신청했나요?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 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어떤 일인가요? 물자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알게 돼서 상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준호는 말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런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나요? 상담사의 질문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준호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요. 그래요? 그럼 좋네요. 그런 얘기는 부대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상담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준호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상담 내용이 비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저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나 봐요. 헛것을 본 것 같아요. 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상담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어요. 군 생활은 다들 힘들어요. 적응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상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준호는 상담실을 나오며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상담사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할지 걱정됐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의 예감은 적중했어요. 최대위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김준호, 요즘 힘든 일 있나? 최대위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준호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적응 중입니다. 상담사한테 이상한 얘기 했다던데? 준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역시 상담 내용이 새어나갔습니다. 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헛소리한 겁니다. 최대위는 잠시 준호를 응시했어요. 그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군 생활은 다 힘들어. 불평하지 말고 견뎌.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사무실을 나오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안해. 내 탓이야. 재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누가 우리를 봤나 봐. 재혁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부은 입술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재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다음 주 화요일 외부 업자가 오기로 되어 있어. 최대위랑 거래하는 행정시에서 문서 봤어.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디서 만나는데? 후문창고 밤 10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해야 했어요. 발각되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요. 고마워. 정말. 재혁은 빠르게 고개를 저었어요. 조심해. 이번엔 들키면 나도 너도 끝이야. 재혁이 떠난 후 준호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어요. 새로운 결심이 섰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증거를 잡을 거야.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얼굴에 멍, 팔과 다리에 타박상, 손목에 붓기. 그는 몰래 가지고 있던 또 다른 카메라로 자신의 상처를 하나하나 찍었어요. 이 또한 중요한 증거였으니까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의 면회일이요. 준호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모든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아니면 완전히 숨길까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부대에 왔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이상 순수한 신병이 아니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진실의 증인이었죠.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준호의 마음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희망의 빗줄기처럼요. 준호는 어두운 침대 위에서 작은 결심을 굳혔어요. 끝까지 가야 해. 그게 옳은 일이니까. 면회실은 조용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른 병사들도 가족들과 반가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준호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가빴어요.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야 할까? 얼굴에 멍, 부은 눈, 갈라진 입술. 이 모든 상처들을 보면 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임혜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군검찰단 중령, 제복을 입은 모습이 늘 그렇듯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마주볼 용기가 없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분노를 억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가 부탁한 거요. 물자 유출. 말을 꺼내자마자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걸 발견했고, 그러다가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준호야. 다 말해도 돼. 준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현우와 다른 선임들이 어떻게 물자를 빼돌리는지, 최대위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지 모든 것을요. 혜진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번뜩였어요. 증거는 있니?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기 다 있어요. 물자 입출고 기록. 제가 당한 폭행 녹음본, 상처 사진들.
다요. 혜진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USB를 꽉 쥐었어요. 마치 그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준호야, 넌 정말 용감했어. 어떤 군인보다도. 혜진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자책감도 묻어났어요. 하지만 엄마가 널 이런 위험에 빠뜨렸어. 정말 미안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군인이고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정의는 지켜져야 하니까요. 혜진은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어머니가 아닌 군 검찰관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할게. 넌 오늘 면회 후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평소처럼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 새벽이면 끝날 거야. 혜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그제서야 진정한 의미의 웃음을 지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요. 엄마. 면회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준호는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으니까요. 생활관에 들어서자 정현우가 준호를 노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면회 잘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위험하게 낮았어요. 준호는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지만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뭐 별 얘기 없었겠네. 정현우의 질문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별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잘 지내냐고 물어보셨어요. 정현우는 잠시 준호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는 넘겼어요. 그날 밤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새벽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제발 잘 되기를. 밤하늘을 바라보며 준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새벽 5시 부대 정문에 군용 차량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군 검찰단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국방부 군 검찰단입니다. 긴급 수사 영장 집행입니다. 선두에 선 임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졸린 눈으로 나온 당직 사령은 영장을 받아들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물자 횡령 및 폭행 사건 수사입니다. 즉시 부대장에게 연락하세요. 수사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창고로, 다른 팀은 행정실로, 또 다른 팀은 간부 숙소로 향했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획된 작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준호가 있는 생활관에도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모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현우 1병, 이동훈 1병, 조민석 상병, 당장 일어나세요. 수사관의 단호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준호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어요. 군 물자 횡령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준호는 침대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현우, 이동훈, 조민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면서 정현우는 준호를 향해 증오의 눈빛을 던졌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창고에서 대량의 군 물자를 발견했어요. 식자재, 유류, 전자장비 등 수천만 원어치의 물품들이 불법 유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조작된 문서들이 대거 발견되었고요. 최대위는 자신의 숙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외부 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발견되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오전 9시
준호는 군 검찰단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혜진은 공식적인 자리였기에 아들을 껴안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준호 이등병,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큰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혜진의 공식적인 말투에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준호의 증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정현우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저희 생활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는 최대위가 창고에서 외부인과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준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가해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어요. 정현우, 이동훈, 조민석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최대위는 물자, 횡령과 직권남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대에는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했어요. 그는 첫날부터 엄격한 물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김준호 이등병. 새 지휘관이 준호를 불렀어요. 네. 대대장님, 자네의 행정학 전공과 용기를 높이 평가해 우리 부대 행정병으로 일해주겠나? 준호는 놀랐지만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물자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돕게 되었어요.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종종 자신이 이 변화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을 2달 앞둔 어느 날,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부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상처가 없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생각해봤어. 엄마, 전역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가볼까 해요. 준호의 말에 혜진은 미소 지었어요. 군법과 인권에 관심이 생겼어? 네,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요. 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준호야. 진정한 용기가 뭔지 내가 보여줬어.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부대의 모습이 보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에게 지옥 같았던 곳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용기란 침묵을 깨는 거예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준호의 말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야. 저녁날 준호는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기들과 후임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윤재혁과 김태환도 있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계속 그 지옥에서 살았을 거야. 재혁의 말에 준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는 천천히 경례를 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죠. 잘 지내. 나도 곧 전역할게. 재혁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몇 달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에세이를 쓰면서 준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침묵의 증인으로 남는 것보다 정의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더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저녁 준호는 졸업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옛 동기 윤재혁이었습니다. 준호야, 내 덕분에 군대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 지금은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강화되고 물자 관리도 투명해졌어. 정말 고마워.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치른 대가는 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진정한 용기는 침묵을 깨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